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비 없는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이 거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감행하는 겁니다. 오, 적대적 인수합병이요. 보통 피도 눈물도 없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무슨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기술 기업이나 흔들리는 글로벌 은행이 아닙니다. 그럼 뭐 다른 분야의 대기업인가요? 아니요. 무려 2,8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남미의 거대한 한 국가를 통째로 인수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국가를 통째로 인수한다고요? 네, 복잡한 유엔 결의안도 없고요. 길고 지루한 외교적 협상,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저 무능한 기존 CEO를 무력으로 잘라내고 꼭두각시 이사회를 세운 뒤에 회사의 모든 운행 계좌를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2026년 1월에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늘 세상의 이면, 그 복잡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바로 당신을 위해 오늘 저희가 이 충격적인 사건의 해부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아주 깊게 파고들 출처 자료는 디 애틀랜틱지에 실린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 기사 제목부터가 아주 직설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제목이 한 국가에 대한 적대적 기업 인수입니다. 제목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네, 완전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장부를 펼쳐보기 전에 우리 이거 하나하나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아, 네. 정치적 중립성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행동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좌파나 우파 같은 정치적 이념 혹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나 비판은 완전히 문 밖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사가 제시한 국가를 향한 기업 사냥이라는 이 서늘하고도 매력적인 비유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오직 출처에 명시된 팩트와 구조만을 철저하게 감사해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도덕적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오직 대차대조표와 구조조정이라는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의 렌즈로 이 지정학적 위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2026년 1월 초에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오랫동안 회사를 망쳐온 부패한 기존 CEO의 목을 한 번에 날려버린 작전이었죠. 네,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뭐랄까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개입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직접 개입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완전히 길을 잃은 지점이 바로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아, 후임자 선택 문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제 상식으로는요, 마두로라는 철권 통치자를 쫓아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민주야당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의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이라면 그게 맞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써왔고 투명성을 약속하는 새로운 외부 이사회를 영입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임시 CEO로 선택한 사람이 마두로 정권의 2인자,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주주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말이죠. 바로 거기서 이 사건이 왜 평범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합병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념의 렌즈를 벗고 오직 기업 사냥꾼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인수자의 최우선 목표가 도덕적으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쇄신하는 걸까요? 아니죠. 당장 공장이 멈추지 않게 기계를 돌리고 현금 흐름을 장악하는 게 먼저겠죠? 정확합니다. 만약 민주야당에게 국가를 넘겨줬다고 가정해보죠. 이상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운영해본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아, 일종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인 셈이네요. 맞아요. 군부는 대체 누구의 명령을 듣는지, 치안 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스타트업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리소스,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뜻이죠. 아하, 반면에 델시 로드리게스는 어쨌든 기존 시스템의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내부자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관료 조직과 군부를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일을 당장 못하는 외부인보다는 비록 전임자의 수족이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석유 시추기를 돌릴 수 있는 부사장을 택한 거네요. 네, 민주주의라는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포기한 겁니다. 대신에 당장 내일부터 배당금을 뽑아낼 수 있는
기존의 낡은 캐시카우를 선택한 거죠. 정말 완벽 툴의 효율성과 통제력이라는 비즈니스 논리네요. 자, 그럼 바지 사장을 안 쳤으니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회사의 금고 열쇠를 털어야죠. 네, 기업 구조 조정의 핵심 단계죠. 바로 자본의 재배치입니다. 자료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이 경제의 법정 관리 메커니즘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의 숫자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숫자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미국이 새 정부, 그러니까 사실상 로드리게스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경제 제재를 완화해서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을 허용해줬거든요. 네, 표면적으로는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유로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 결제 대금 통제 말씀이시죠? 네, 그 대금이 반드시 미국이 통제하는 은행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강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문인가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정유사라고 쳐볼게요. 제가 베네수엘라한테서 기름을 샀으면 카라카스에 있는 은행으로 돈을 그냥 쏴주면 그만 아닙니까? 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미국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리고 무슨 수단으로 남의 나라 무역대금의 흐름을 강제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이 인수합병의 진짜 무서움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글로벌 무역, 특히 이 석유 거래의 90% 이상은 무조건 미국 달러로 결제됩니다. 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력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달러가 국경을 넘나들려면 필연적으로 미국의 금융 결제망을 거쳐야만 하죠. 미국은 단순히 우리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일종의 협박인가요? 네. 만약 베네수엘라의 독자적인 계좌로 단 1달러라도 송금하는 은행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 즉시 글로벌 달러 결제망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세상에. 그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금융 사형 선고나 다름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어떤 글로벌 은행도 자신들의 존립을 걸고 베네수엘라 자체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배짱이 없는 겁니다. 달러라는 통화 패권을 무기로 완벽한 금융 목줄을 채운 거죠. 정말 무섭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마두로 체포 후 단 한 달 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60%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한 달 만에 60%요? 대단한 실적이네요. 거기에 1억 달러 상당의 금괴가 비행기에 실려 고스란히 미국으로 직행했죠.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모든 매출을 채권자인 미국이 1센트 단위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겁니다. 완벽한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간 거군요. 근데 듣다 보니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혼란스러우시죠? 지금 이 대화를 계속 기업의 적대적 인수나 법정 관리 같은 아주 세련된 비즈니스 용어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네, 기사의 비유가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힘센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약소국의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그 나라의 핵심 자원인 석유와 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볼 수도 있죠. 솔직히 이거 그냥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하던 짓이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원 수탈이잖아요. 네, 겉모습만 보면 정말 제국주의의 귀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재무구조나 금융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19세기의 제국주의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 유지 비용이요? 네, 영토를 직접 점령해야 하고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고 총독도 파견해야 하죠. 게다가 철도나 항구 같은 인프라까지 직접 닦아라 했잖아요. 맞아요. 식민지 경영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철저히 자산 쪼개기 수법을 닮았습니다. 자산 쪼개기요? 에셋 스트리핑 말하는 건가요? 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치안을 책임지거나 무너진 도로를 고치거나 국민들의 복지에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진짜 알짜배기만 남기겠다는 거네요? 네, 영토와 국민이라는 골치 아픈 부채는 로드리게스라는 임시 CEO에게 다 떠넘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알짜배기 자산인 석유의 현금 흐름만 가로채는 아주 정교한 차입 매수, 그러니까 LBO 기법을 국가 단위에 적용한 거죠. 와, 과거처럼 나라 전체를 통째로 삼켜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의 흑자 항목만 분리해서 쏙쏙 빨아들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가성비가 높은 전략이죠. 영토라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는 버려두고 계좌라는 핵심 API만 장악해버렸다. 제국주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차가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수가 과거의 뼈아픈 손실을 만회하는 복수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복수전이요? 하긴 베네수엘라 경제가 한때 남미 최고 수준 아니었나요? 네, 역사적 맥락을 보면요. 2012년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GDP는 무려 3,700억 달러였습니다. 3,70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을 거치면서 현재는 800억 달러 수준으로 산산조각이 났죠. 국가라는 기업 가치가 5분의 1토막 이하로 증벌해버린 셈입니다. 완전 파산 직전까지 간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석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 바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었죠. 네, 과거 베네수엘라가 두 차례나 석유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인 자산을 통째로 몰수당했습니다. 아, 쉐보론 같은 기업만 특수면허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지금 미국의 행보는 단순히 파산한 이웃나라를 불쌍해서 관리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과거 자신들이 부당하게 빼앗겼던 원래 자산을 이제 부패하고 껍데기만 남은 국영기업에 목줄을 쥐고 다시 강제로 회수해내는 과정인 겁니다. 아, 이제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렇죠. 기존 부사장을 앉혀서 시스템 복구 리스크를 줄이고요. 결제망을 통제해서 즉각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복원하고 거기에 과거 몰수당했던 자산의 이익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턴어라운드 실적으로만 보면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기립박수를 칠 만한 엄청난 재무 성과죠. 하지만 기업 구조 조정에는 언제나 아주 잔혹한 청구서가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대차대조표가 완벽해질수록 그 밖으로 밀려난 숨겨진 비용들이 생겨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섹션, 버려진 투자 제안서와 인권이라는 비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화려한 실적이 났지만 희생된 것들이 분명 있죠.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비롯한 민주 야당 지도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피칭을 준비했다고요. 네, 야당은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청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부를 맡겨준다면 향후 15년에 걸쳐서 무려 1조 7천억 달러의 거대한 부를 창출해내겠다는 약속이었죠. 1조 7천억 달러요? 한 국가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장기 마스터 플랜이네요. 네, 정말 매력적인 제안서였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5년 동안 1조 7천억 달러잖아요. 월스트리트는 결국 수익률로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최고죠. 이토록 막대한 장기 수익 모델을 제시했는데 왜 트럼프 행정부라는 이 거대한 인수자는 야당의 제안서를 바로 휴지통에 던져버린 걸까요? 숫자는 분명 달콤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 즉 위험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위험도가 높다고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너무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 덩어리거든요. 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말인가요? 네, 의회에서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파벌이 갈라지고 뭐 하나 결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하긴 독재 국가처럼 하루아침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죠. 맞습니다. 15년 후에 1조 7천억 달러는 확실히 매력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공중분해될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민주야당이라는 경영진은 이상은 아주 높지만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불안한 벤처기업 같았던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그겁니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현금 창출과 즉각적인 리스크 통제를 우선순위에 둔 결과죠. 네, 이해가 확 되네요. 하지만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세게 밀어붙이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는 뼈아픈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국가 단위의 M&A에서 치러야 했던 대차대조표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은 무엇이었나요? 출처 자료에 명시된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이요? 네. 현재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CEO로 앉아서 체제를 통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베네수엘라에는 약 500명의 정치범이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500명의 정치범이요? 이들을 감옥에 남겨두는 것이 새로운 경영진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불가피한 유지 비용으로 묵인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사는 정확히 그 윤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이네요. 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억압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이 거대한 법정 관리를 승인하고 설계한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직접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서늘한 현실이네요. 국제사회의 개입이란 응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억울한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왔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는 그저 재무제표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성가신 비재무적 리스크 정도로 전락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국제 정치에 남긴 가장 날카롭고도 무거운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민주주의라는 가치 대신에 국가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겼으니까요. 한 국가의 가치를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수출입 데이터와 계좌잔고로만 평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룰이 국제사회에 작동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자, 늘 바쁘지만 깊이 있는 통찰을 갈망하는 당신과 함께 오늘 저희는 베네수엘라라는 한 국가가 거대한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 어떻게 흡수되고 재편되었는지 그 해부도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사건이었죠. 네, 이념과 명분을 버리고 통제하기 쉬운 내부자, 과거의 부사장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극단적 실용주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석유를 팔게는 해주되 그 모든 대금을 달러 패권을 이용해서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노골적인 금융 통제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즉각적인 현금 턴어라운드를 달성한 대가로 휴지통에 버려진 1조 7천억 달러짜리 민주주의의 꿈과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500명의 정치범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죠. 이 모든 팩트들이 모여서 국가적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퍼즐을 완성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신에게 꼭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오, 어떤 도발적인 질문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2026년의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지 남미의 어느 불운한 국가에서 벌어진 일회성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극심한 경제 위기나 심각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또 다른 약소국이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예전처럼 도와주려 할까요? 감을 발견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처럼 책상에 모여 앉아서 누가 먼저 저 국가의 핵심 자산만 따로 분리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할 것인가를 두고 피 튀기는 지분 경쟁을 벌이게 될까요? 와, 정말 무서운 상상이네요. 국가를 두고 M&A 경쟁을 한다니.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부실채권처럼 글로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차갑게 거래되는 시대. 그 잔혹한 LBO의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꼭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새롭고 날카로운 시각을 하나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면을 뒤집어 보는 한 발 더 깊게 들어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